안녕하십니까. 실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시간입니다. 탐나는 재테크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시죠, 강창희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돈이 많으면 네. 노후를 편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네, 네. 또 돈이 없으면 사실 노후에 굉장히 또 공포스럽잖아요. 네네. 돈이 있어도 노후에 파산하는 경우, 이거는 네. 정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인 거고 말이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노후 걱정, 그건 돈 걱정으로만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열심히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 그 보고서를 보니까 노후에 파산하는 5가지 리스크라고 나와 있는데, 네. 첫째가 은퇴 창업해서 실패하는 리스크죠. 그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금융 사기 당하는 리스크.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중대 질병 걸리게 되면 그 돈 쏟아부으면 네, 또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성인 자녀 리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그 자식들에게 돈 다 퍼주고 고생하는 분. 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황혼이혼 리스크인데요. 근데 저는 그것 말고도 오늘 나중에 서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재산이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에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저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게 사실 저는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면 노후 설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30, 40대 분들이 이런 그 영상을 많이 보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복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연금 가입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평연금 가입하는 거가 그게 바로 노후 준비인데, 왜 30대, 40대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사람들이 좀 반문을 하는데요. 그게 제일 중요한 준비죠, 노후 준비. 30, 40대에는 근데 그 주식이 조금 된다 싶으면 아무래도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고 나왔더라고요. 이 회전율이라는 게 뭐냐면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 거 하는 거거든요.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한 번 샀다 팔면 100%거든요. 6,800%라는 것은 1년에 68번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20, 30대에는 삼청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자산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공부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 인적 자본 투자를 하는 게 20, 30대의 일이고, 그다음에 40대가 되면은 이제 건강에 슬슬 신호가 오니까 건강 리스크 관리하고, 더 중요한 게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0대 정도의 자녀 리스크라면 학원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자녀에게 과다하게 돈이 들어가 가지고 노후자금 마련이 어려운 게 하나가 있고, 이 사교육비라는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특히 그 어머니들이 그 시간표를 다 짜가지고 그냥 그대로 로봇처럼 돌리잖아요. 근데 요즘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그래서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발표한 고용의 미래라는 자료를 보니까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고 그냥 수동적인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이런 직업이 사라진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부모들 노후 준비도 안 되지만 그것이 자녀들에게 또 도움이 안 되는 게 문제다. 그 작년에 CNN이라는 미국 방송에서요, 주요국의 0세에서 18세,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GDP로 나눠봤더니요, 그 비율이 1등인 나라가 우리나라더라고요.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이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자식한테 교육비, 결혼비용 뭐 이런 거 합쳐서 가장 많이 돈을 퍼붓는 나라다. 근데 그 퍼붓는 돈이 부모도 괴롭게 하지만은 자녀를 생각하는 능력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자녀의 장래도 망친다. 그러니까 꾸준히 나가는 돈이 사교육비라면 그 목돈으로 확 나가는 돈이 이제는 50대 중반 정도 되면 또 결혼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제 일본 친구가 있는데요. 그 딸만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네 딸 결혼 비용 얼마 대줬냐 그랬더니 사장인데요. 네. 우리 돈으로 150만 원 줬대요. 네? 150만 엔. 그래요? 그러면 1,500만 원이죠. 네. 사장인데. 듀오라는 웨딩 컨설팅 업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성의 평균이 1억 7천 정도고요. 아. 그다음에 여성의 평균이 1억 4천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면은 이 말씀대로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네. 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네.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면 근데 또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요. 네, 네. 그냥 뭐 이렇게 어렵게 사교육하면서 대학 들어가 나왔는데 취직도 안 돼. 결혼하려고 하니까 집값 비싸. 네.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네. 그냥 부모가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네. 얘기도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졸 작년 봄에 졸업한 친구들의 취업률 발표된 걸 보니까요. 네. 일본은 96%더라고요. 일본은 지금 구인난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대학생이 일본으로 취직하러 간다고 난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68%인데 거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 간 애들 포함시키면은 아마 50%대로 떨어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본인들한테는 참 미칠 일이지요. 작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이 네.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는 그게 이제 캥거루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314만 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전체 성인의 7.5%. 네. 그리고 30대, 40대만 65만 명이래요.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그 과외비 많이 들여가지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되는데 이 저성장 시대에는 이 신규 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직할 때 저쪽에서 나를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고요.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리고 평판, 인간성이 됐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거든요. 네. 요즘은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근데 지금 부모들은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고 달리. 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점을 쭉 지적을 했으니까 네, 네. 자녀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립교육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립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가 행위의 자립.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을 하면 못 믿어가지고 누가 가서 꼭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게 내 자식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의 자립이 안 된 친구고. 네. 두 번째는 의식의 자립인데 이게 우리처럼 남의 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네. 저는 그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온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네. 근데 우리는 뭐 동창회, 향후회, 개 모임, 동네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가지고 시집 잘 갔는지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샀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앞에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종속되지 않고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자립인데 저는 열심히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은 재테크 능력, 돈 버는 능력을 생각하는데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자식한테 어릴 때부터 이 과육 공부 이거보다도 자립교육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 이거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주위에 그런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과육 공부를 폐지하고 네. 지방에 그런 그 기숙사 있는 학교로 보내가지고요. 네. 그럼 한 6개월, 1년 있다 와 보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이렇게 커지는 게 눈에 보인다고 그래요. 그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 정도에 네. 아이들 경제 공부 시키기 막 이랬더니 전부 주식 사가지고 애들 주식 투자하는 거 가르쳐 주는 게 경제 공부의 전부인 것처럼 했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뭐냐면 그 말씀하셨지만은 그 요 한 3년 동안에 동학개미 투자하면서 네. 돈에도 일을 시켜라 이렇게 네. 됐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돈에만 일을 시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돈에도 일을 시키는 거는 전체 비중으로만 10% 될까 말까 하고 네. 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금융자산이니까 저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진정한 경제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이 자립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 그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왜 장기 투자를 하고 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 공부는 학교교육에서도 사회교육에서도 부모도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 예전에는 보험을 들듯이 예.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 놓으면 네네. 나중에 나의 노후는 이 아이들이 책임져 주겠지 했는데 요즘에는 그 인식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부모의 부양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네. 예라고 대답한 게 2007년에는 53%였는데 작년 2022년에는 21%로 줄어들었고요. 네. 그러니까는 15년 사이에 부모 부양 자식한테 의무 있다고 생각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거든요. 네. 또 불가능한 게 뭐냐면은 이 부모 세대들은 형제가 한 5, 6명씩 태어나던 세대 아니에요. 네. 작년에 0.78명 태어났는데 걔네들이 부모를 어떻게 부양합니까?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형편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30%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식들의 형편도 안 되고 생각도 없고 근데 부모는 돈 다 그렇게 써놓고 나면 나중에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요즘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자산 구조에 관한 리스크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산 구조 리스크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선요, 우리나라가 부자예요. 네. 2021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네. 주요국의 그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고 하는데 그걸 PPP 환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PPP 환율로 계산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59만 4천 달러고요. 프랑스가 57만 2천 달러예요. 그리고 일본이 50만 달러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가 더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일본보다 가구당 순자산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8%고 금융자산이 22%. 근데 그 미국이나 일본은 부동산이 30 내지 40%고 금융자산이 60 내지 7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웃나라 일본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혹시 장기적으로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의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그리고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이에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에 약 4분의 3이더라고요. 이 말은 맞비교는 어렵지만은 우리나라 땅 한 평이 일본 땅 3평 팔아야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일본도요. 제가 1980년대 일본에 우리보다 훨씬 버블이 심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동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지오다쿠라고 하거든요. 우리 서울의 창덕궁 경복궁에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인데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송두리째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이 일본도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 거의 우리나라 비슷했어요. 그게 30%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부동산 가격 이제 집값 떨어진 지 한 7, 8개월 되잖아요. 한 20%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황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순환적인 불황이 있고 장기 구조 불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년, 3, 4년 떨어지다가 다시 슬슬 회복하는 것이 순환적인 불황이고 일본처럼 20년, 30년 계속되면 장기 구조 불황인데요.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비중이 한 30년 사이에요. 60%였던 거가 30%로 떨어진 이유 몇 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가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비중이 줄겠죠. 그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다 관계가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요, 전체 인구 대비로 보면 베이비붐의 그 크기가 우리가 일본의 거의 2배쯤 돼요. 우리는 100만 명씩 28년 동안 낳거든요. 그게 지금 20만 명으로 떨어졌잖아요. 일본은 지금 줄었어도 우리는 0.78명인데 일본은 아직 1.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집만에 끝나고 나면 쇼크가요. 훨씬 우리가 일본보다 심할 거예요. 그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냐면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거든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에 빈집이 있다. 그러면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살면 집 공짜로 살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겠다. 그 도시 청년들이 지방으로 슬슬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도시화율이라는 게 몇 퍼센트냐면요.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1등이에요. 91%.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90%가 되면 멈춘다거든요. 안 멈추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이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이게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됐어요.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보통 사람들이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비중이 이렇게 줄었는데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일본과 같은 장기 구조 불황이 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우려하고 그 네. 얘기를 들으면 또 하는 얘기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도 어떤 지역은 네. 아직 떨어지지 않고 네. 굳건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이다 이래가지고 똘똘한 한 채 해서 막 몰렸단 말이죠.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전국적으로는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거든요. 네. 서울은 좀 모자라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고령화 시대가 되면요. 교회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동경의 노인분들도 서울의 노인들도 역세권에 조그만 데 살고 싶어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학군의 문제라든지.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시간의 문제고 그 일부 예외를 가지고 부동산이 앞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요즘에 보면은 그 자녀들도 네. 돈들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 조그만 집에 분가하는 걸 생각했었는데 네. 오히려 우리가 그 팬데믹 상황에서 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자녀들까지 이제 데리고 살아야 되는 네. 이제 부모를 부양하는 게 아니고 네. 아이들을 그냥 나이가 들어서도 데리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또 큰 집 성향으로 바뀐다 이러는데 그런 예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자녀들을 내쫓아가지고 독립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일본에도 그런 분 많거든요.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라고 그래가지고 네.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뭐냐면 일본의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요.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은데 네. 문제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에 처박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살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답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결혼시켜서 분가시켜서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 네. 재개발 아파트들 나오면서 35층, 50층 막 엄청나게 위로 올려요. 네. 근데 이런 초고층 아파트들이 나중에 노후에 살기는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되고 네.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실로 가겠다. 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고 둘만 남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아. 그 사람 다 떠나. 한 3, 4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백세인이 8천 몇백 명쯤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백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이런 데 사셨는데 지금 백세인의 절반 정도는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75세를 전후로 해서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요. 75세가 되게 되면은 여기저기 이 일본어는 그걸 개호라고 그러고 우리는 간병 돌봄이라고 그러는데 간병 돌봄을 받아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서 누가 나를 돌봐줄 건가를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소위 돌봄 난민, 개호 난민, 개호 대란 이런 말들이 유행인데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곧 닥칠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 조사해 봤더니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에서 지난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이고 세상 떠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발표는 공식으로 안 하는데 약 3만 명 정도가 매년 고독사를 한대요. 우리나라는 2010년에 처음 발표한 게 500명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작년에 3,37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즘 그 일본에서요. 아파트에 슬럼화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공화국이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되는데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대요. 첫째는 위치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층해야 돼요.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벌이었거나 이미 위치는 좋더라도 고층화돼 있으면 이게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아파트 성공했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래요.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일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큰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전체 갖고 있는 일본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전체 우리나라 주택수의 아파트 비율이 3년 전에 63%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투자의 원칙만은 지키십시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 나이별로 저주택분지 부채 비율을 보면은 일본도 우리나라도 20, 30대, 30, 40대는 한 200% 가까이 돼요. 근데 일본은 퇴직할 무렵이 되면은 한 4, 5% 정도밖에 안 남아요. 빚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도 빚도 없는데 뭐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저주택분지 부채액이 60세 퇴직할 때가 됐는데도 50%가 그냥 있어요. 그러면 집값이 만약 혹시라도 그렇게 떨어지면은 하우스포 주택 빈곤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택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부동산은 불패였고 재테크를 하겠다고 투자를 하겠다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주식 이런 건데 펀드 이런 거 손해를 엄청 봐요. 그거 잘못 들어갔다가 진짜 마이너스 몇 %씩 되고 그거 그냥 막 잉잉 울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지난 3, 40년 동안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제가 도쿄에서 근무하던 그 버블 시대에는 저희와 똑같다, 우리가 더 했다니까요. 장기 구조 불황이 오게 되면 뭐냐?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발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저는 부동산에 관한 한 장기 구조 불황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최소한 빚을 얻어서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네. 그러면 20, 30대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런 저는 연령대별로 노후 대비로 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20, 30대는 삼층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을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의 노인분들한테 당신의 매달 주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60, 70%, 7, 80%, 8, 9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연금으로 주수입원이라고 대답하는 분은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하고 아주 일부밖에 없어서 대상자의 대답이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삼층연금으로 최소생활비 마련해야 되는데 연금은 5년, 10년 정도로는 준비가 안 되거든요. 20년, 30년 해야 되니까 직장 생활을 시작과 동시에 삼층연금 가입하는 게 필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 가능하면 올해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인적 자본 투자,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산 관리에 대한 기본 공부, 재테크 공부가 아니고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경제 공부라고 하면 재테크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축과 투자는 어떻게 다르고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상품을 하려고 하면 왜 장기 투자, 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식의 공부 경제 금융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20, 30대가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0대가 되면 슬슬 건강에 신호가 오기 때문에 건강 리스크 관리, 폭탄주도 줄이고 담배도 끊고 또 이제 중대 질병 보험 하나 정도 들어두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보면은요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디 가서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부부가 공통 된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집 문제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 자녀 리스크 관리를 40대에 시작해야 된다. 건강하게 자녀 리스크.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면은 슬슬 퇴직이 가까워오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자산 구조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부동산에 저기 돼 있고, 그 다음에 빚을 대부분 지금 보니까 5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채는 안고 퇴직하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갚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퇴직 후에도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노후의 3대 불안을 뭐라고 하냐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돈, 건강, 외로움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일의 준비는 딱 퇴직하고 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표님 그렇게 준비를 못한 사람들 퇴직 앞두고 나 이거 어떡하지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청년 실업이 넘쳐나잖아요. 청년들도 일자리를 못 찾아오고 있는데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안 한 사람은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요. 퇴직자들 그 취업한 거 보면요. 1번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요. 젊은 노인이 나이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요양병원 같은 데 가보면요. 70대, 80대의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네. 왜냐? 요원이 없으니까. 100세 시대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그분들 도움을 주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그러니까 그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그래서 아까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체면을 내려놓고 그런 일을 할 각오를 다음 하는. 일을 준비해야 되는군요. 준비가 안 됐는데 돌이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인생 단계별로 이제 그 자산 관리 방법 중에서 아까 20, 30대에 시작해서 삼층연금 해놔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나머지 돈으로 이제 재테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산에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걸 뭐랄까 인출 전략이라고 그러는데요.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거기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1단계는 뭐냐면 현역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자산을 운용하는 단계거든요. 네. 그리고 월급 받아서 아껴서 쓰다가 남은 돈을 모아가면서 적립해가면서 운영하는 단계인데 이때는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좀 해도 되고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잘 지키기만 하면 돼요. 리스크 감당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시기. 근데 이제 2단계부터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2단계는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거든요. 그러면 퇴직하면 월급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제가 세계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놀라운데요.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씩 꺼내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20년, 30년 꺼내 쓰니까. 그리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의 목표 수익률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한 5 내지 7% 정도 목표 수익률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정도. 그리고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20, 30% 이내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2단계에서는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 수입이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저는 국민연금 130만 원 받으니까 그만큼 덜 꺼내 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퇴직하면 생활비를 줄여야죠.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를 하거나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절약. 그리고 세 번째는 뭔 일인가를 해서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된다. 오래오래 꺼내 써야 되니까. 그러다가 3단계가 되는데요. 3단계는 뭐냐면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시작이 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때는 뭐냐면 판단력도 흐려지니까 운용에서도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 예금 같은 확실한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꺼내 쓰기만 하는 시기. 목표는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내가 현역에 있는가, 그 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직후인가, 그 다음에 뭐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 시기인가, 그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 거기에 맞게 자산 관리 전략을 세워야 된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또 저 재테크 유형이 파이어족이라고 네. 그리고 또 뭐 짠테크 뭐 이런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화이어족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좀 뭐랄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장도 힘들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재테크에 성공해가지고 돈을 좀 목돈 마련해서 자유롭게 생활하자.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화이어족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화이어족이 처음 생긴 게 1990년대 미국에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그게 확 유행을 했는데 원래 화이어족은요, 월급 받아서 쓰는 거를 극도로 전략하는 거예요. 매달 받는 월급의 한 60, 70%를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매달 생활비를 또 예전의 생활비보다 한 30, 40%를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재테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돈 마련은 어떻게 운 좋게 재테크에 성공해서 돈을 벌었는데 계속 성공할 수 있냐가 문제죠. 두 번째는 재테크에는 성공해서 재산은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친구들이 40대, 50대 돼가지고 중요한 위치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화이어족들은 절약과 저축으로 돈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꼭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책 없이 노는 게 아니고 저는 화이어족을 희망하는 분들이 할 수 있어요. 다만 화이어족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꼭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아차 내가 늦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도 50대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난 이제 어떡하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앞으로 인생이 무지하게 길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옛날에 우리는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다 그랬는데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고 생각하고 저는 꼭 그 노후의 3대 불안, 돈, 건강, 외로움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이라는 생각을 꼭 좀 명심하셨으면 꾸준히 좋겠습니다. 일할 네. 수 있도록 네, 항상 네. 노력하고 네. 또 정진해라. 네. 뭐 그 말씀밖에. 예, 네. 오늘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강창희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정적인 인생을 누리고 여유 있는 노후를 살아가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